안녕하세요. 저는 가장 행복해야 할 시간에 인생에서 가장 길고 지독한 시간을 갖게 됐던 40대 여자입니다. 지금 제 곁엔 제 모든 걸 다 주고도 모자랄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이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 전 지옥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 마치 절 구원해 준 것처럼 이 아이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순간 결심한 게 바로 이렇게 살아선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황당하다 싶으실 수도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다 겪었던 일들입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엄마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는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느꼈던 게 저희 엄마는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늘 생각하던 분이었거든요. 밥 한 끼를 차리더라도 제 입맛에 맞게 늘 챙겨주셨고 제가 피곤한 날엔 먼저 알아채고 어깨를 주물러 주던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9살이 되던 해 그런 저희 엄마에게 좀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바로 엄마가 신내림을 받게 되신 겁니다. 저도 어릴 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엄마가 평소보다 좀 이상하다, 많이 아프신 건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신내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엄만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셨대요. 결국 저희 엄만 신내림이라는 숙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셨답니다. 그때부터 제 학교 생활이 많이 달라졌어요. 야, 쟤 무당딸이래. 무서워. 우리 엄마가 무당딸이랑 놀면 안 된대. 쟤랑 눈도 마주치지 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내뱉는 아이들의 말은 저에게 비수처럼 쏟아지곤 했습니다. 아무리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해봐도 다들 절 피하기 바빴어요. 밥을 먹을 때면 옆에 아무도 앉으려 하지 않았고 체육 시간에 짝이라도 정하려고 하면 항상 전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전 그때 엄마에게 한 번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고 따진 적이 없었어요. 엄마도 원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걸 어린 마음에도 전 알았거든요. 우리나라의 신내림을 받고 무당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8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분들 중 원해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들 엄마처럼 피할 수 없어 그저 운명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잖아요. 저희 엄마도 그런 분들 중 한 분이셨을 테죠. 그렇게 전 조금 일찍 세상이 다 내 편이 아니라는 걸 배우며 자랐습니다. 엄만 제게 늘 미안해 하셨어요. 아빤 그런 저희 모녀 사이에서 든든한 기둥 역할로 가정을 지켜주셨죠. 외부에서 보기엔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일 수 있었겠지만 저희 가족은 오히려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껴주며 잘 살았습니다.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풍족하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며 전 어딜 가든 기죽지 않고 내 할 말은 당당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게 됐죠. 사실 결혼이 제 인생 계획에 크게 있던 건 아니었어요. 막연히 나중에 돈 벌어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며 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컸었죠. 그러다 제 인연을 만나게 된 건 제 나이 30대가 되어서였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였는데 처음부터 전 저희 가정사를 다 오픈했습니다. 실은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엄마가 무당이라고 하면 다들 기겁하거나 피하기만 바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저희 엄마가 무당이라고 하니 별로 놀란 기색도 없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였죠. 그렇구나. 그럼 재경 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신 거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셔서 굉장히 바쁘셨거든요. 재경 씨도 외동이니 저랑 비슷하게 컸겠네요. 네? 네. 근데 괜찮으세요? 네?
뭐가요? 아니, 저희 엄마가 무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별말을 안 하시길래. 아, 뭐 그게 크게 중요한가요? 전 그것보단 재경 씨가 더 궁금한데 그 얘기를 더 하고 싶거든요. 사실 전 이 남자의 반응에 많이 놀랐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거나 놀라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혀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니요. 그때부터 이 남자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습니다. 저뿐 아니라 이 남자 역시 제게 첫 만남부터 호감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흰 서로의 마음을 열게 됐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이었어요. 인상도 순하고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늘 제 말을 다 들어주고 항상 제 편이 되어줬죠. 또 뭔가 결정할 때가 있으면 항상 저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봐주고 저와 늘 함께한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 모습에 전 든든함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렇게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양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에선 남자친구를 너무나 반겨하셨어요. 특히나 엄만 남자친구 인상이 너무 좋다며 대환영을 하셨죠. 재경아, 네 남자친구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어쩜 저렇게 사람이 어지고 순하니 그래? 엄만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쏙 들었어. 엄마, 그렇게 좋아? 딸 시집 간다는데 어떻게 아쉬운 마음 하나 안 보여? 아유, 당연하지. 난 우리 재경이가 시집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늘 엄마가 부족해서 항상 미안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게 되면 엄마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엄마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동안 엄마도 제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무당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 시선도 좋지 않았을 때도 많았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날 엄마의 말 한마디에 그간 힘들었던 기억들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무사히 첫인사를 마치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사실 예비 시댁 쪽에서 저희 집을 어떻게 바라볼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예비 시댁은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편이었고요. 예비 시부는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하셨고 예비 시모는 동네에서 꽤 소문난 냉면집을 운영하시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모자라지 않을 뿐더러 집안의 아들이 귀하다고 들었거든요. 시부도 외아들의 독자였고 남편도 외아들이었으니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 더 긴장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결혼 허락은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네요. 단 예비 시댁에서 원하는 조건이 있었답니다. 난 다른 건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물 우리 건물이야. 4층이 마침 계약도 다 끝나가니까 결혼 날짜에 맞춰서 수리도 좀 하고 그래서 너희가 여기 들어와 살았으면 좋겠구나. 어차피 우리 아들도 남편이랑 같이 일하는데 가까이 사는 게 더 좋기도 하고 이거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도 결혼 허락하마. 시댁에서 내건 조건은 시부 소유의 5층짜리 빌라에 함께 사는 거였어요. 5층에 시부모님이 살고 계셨고 4층에 저희가 살길 원하셨죠. 1층부터 3층까지는 다른 전세 세입자분들이 살고 있었고요. 솔직히 시댁과 이렇게 거의 합과나 마찬가지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전 그래도 완전히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예비 시부모님이 그렇게 나쁜 분들도 아닌 것 같아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결혼 허락을 받게 됐네요. 그렇게 저희는 1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나서 저희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남편과 매일 아침 저녁을 함께 보내며 소소하게 누리는 행복들이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절 정말 잘 챙겨줬고 저희 집에도 너무 잘했습니다. 엄마가 아무래도 무당이시다 보니 굿이나 치성을 드릴 때면 많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잠도 잘 못 주무셨거든요. 그런 엄마를 누구보다 걱정하던 남편은
항상 저희 엄마 안부를 먼저 묻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결혼하면서 안마의자도 친정에 넣어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제 친정에 잘하는 남편을 보며 저 역시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초기엔 시댁과의 문제가 없었어요. 시부가 과하게 간섭을 하시거나 뭔가 강요하시거나 그러는 분도 아니셨고요. 오히려 조용히 뒤에서 챙겨주시는 분이셨답니다. 문제는 시모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와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회사 출퇴근이 멀어지며 몸이 많이 힘들어지다 보니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이직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모께서 제게 솔직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예, 재경아, 너 혹시 지금 쉴 때 우리 가게 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실은 내가 이유 좀 낼 생각이 있거든. 근데 혼자 다 하려니까 너무 벅차더구나. 네가 먼저 좀 배워뒀다가 이직 말고 그냥 이유 좀 네가 맡아서 운영해보는 건 어떻겠니? 네? 제가요? 아유, 그래.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 그래도 며느리한테 맡기는 게 더 좋지 않겠어? 아, 이것도 배워두면 다 기술이야. 내가 다 알려주마. 사실 제 나이도 어느덧 30대 중반이나 됐고 이직을 하려고 하니 쉬운 것도 아니라 2호점을 내주신다는 말에 혹하기도 하더라고요. 가게를 통째로 맡아 운영한다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시모의 가게가 잘 되는 것도 눈으로 직접 보고 알고 있었으니 왠지 시모가 절 챙겨주시는 것 같기도 해 고마운 마음에 전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열심히 시모 가게에 나가 일을 배웠어요. 시모가 하시는 걸 눈으로 보고 손님 응대하는 것도 배우고 냉면 육수를 어떻게 내는지 재료 손질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다 배우고 익혔답니다. 그런데 가게를 배우며 좀 이상하다 싶었던 건 바로 시모가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손님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웃으시며 잘하시는 분이 직원들한텐 완전 딴 사람이 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거의 대부분 가정이 있는 분들이었는데 이 가게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들 시모 앞에선 꼼짝을 못 하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시몬 가차없이 소리를 치셨어요. 아, 이게 다 뭐야? 야, 일로 와봐. 아, 이리로 와보라고.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지금 정리 있다고 해놓고선 무슨 일이란 말이 나와? 아, 당장 이거 제대로 정리해. 물건 정리도 똑바로 못하면서 무슨 일을 배우겠다고 참. 네가 이거 하나 못하니까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는 거야. 알겠어? 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바로 정리할게요. 직원들은 대부분 생계 위해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었고 그중에선 저처럼 2호점 또는 새로운 가게를 내보려 시모에게 배우고자 오시는 분들도 많았답니다. 그걸 아는 시몬 자기 비법을 손에 쥐고서 이 사람들을 멋대로 부리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전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오래 일하신 분들일수록 더 시모에게 휘둘려졌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거든요. 이미 그 상황에 익숙해진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은 가게 마감 시간이 다 돼 손님들도 다 나가고 직원들 몇몇이 정리를 하고 있었네요. 그중에서 젊은 대학생쯤 되는 여자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좀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라 평소에 많이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날 테이블 정리를 하다 실수로 맥주병을 깨뜨렸습니다. 저 멀리 있다 깨진 소리를 듣고 누가 다치진 않았나 걱정이 돼 가는데 순간 시모가 달려오시더니 글쎄 그 친구의 머리끄댕이를 잡으시는 거 있죠?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멀쩡한 병을 왜 깨고 난리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아휴, 진짜 맨날 덤벙거리고 실수하면서 월급을 아주 꼬박꼬박 받아가고. 너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 너 같은 애를 쓰는 게 아니야. 아휴,
내가 아주 그냥 속 터져서 미쳐버리겠네 진짜. 내일부터 너 나오지 말라고. 전 그 장면을 보며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맥주병 하나 깨뜨린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싶고 저 어린애가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러울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의 다른 직원분들은 그 누구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전 그게 도저히 그냥 넘어가지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잠시만요. 이거 맥주병 하나 깨뜨린 건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그만하세요. 뭐? 재경이 네가 가게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야? 저게 오자마자 사고만 치더니 내내 저러고 있는 걸 네가 몰라서 그런다고. 이게 처음이 아니야. 나도 처음엔 이렇게까지 안 했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 아니죠,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시몬,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서 말리는 게 제가 처음이었는지 당황해하며 그 친구를 놓아주더라고요. 그러더니 표정이 싸늘하게 바뀌고선 그대로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날 그 알바생 친구는 한참을 울다 겨우 마음을 추스렸는지 저한테 고맙단 말만 하고 가게를 나가더라고요. 그 후로 그 친구는 다시 가게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와 전 그 장면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유난이셔. 나도 어릴 때 많이 받긴 했어. 성격이 워낙 그런 분이라 당신이 뭐라고 하기도 어렵지 뭘. 당신한테 그러면 나한테도 꼭 얘기해줘. 알겠지? 나한테는 안 그러시는데 유독 직원들한테 그러시니까 손님들한테 하시는 것처럼 친절하게 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휴, 그러게 말이야. 우리 엄마 너무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래. 아빠도 못 말리시는 걸 어떻게 하겠어. 들어보니 시몬 시집 오고 초반엔 시부 사업도 잘 되지 않았고 사업을 하다 보니 힘들 때도 종종 있었던 상황에서 독하게 살다 보니 성격이 독해졌다고 했습니다.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며 자신이 돈 주고 고용했으니 당연히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못 버티고 나가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시몬은 그럼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 그만이란 생각으로 가게를 운영하셨고요. 그런 시모를 곁에서 지켜보며 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았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었답니다. 가게를 배우면서 제가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음식 재사용이었어요. 냉면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다 보니 당연히 재료 관리가 철저할 거라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다르더라고요. 조금 먹다 남긴 반찬들은 깨끗하면 그대로 다시 쓰기도 하고 한 번 나갔다 들어온 육수도 그냥 다시 쓰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모르고 육수를 그대로 다 부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선 멀리 서 있던 시모가 기겁을 하며 달려온 적이 있었네요. 아유, 이걸 그냥 버리면 어떡해. 아까워라 아까워. 네? 어머님, 이거 한 번 나갔다 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냥 버려야 하지 않겠어요? 아유, 넌 음식 아깝게 뭘 버려. 그냥 다시 쓰면 되지. 하여간 요즘 사람들은 아까운 줄을 모른다니까. 어차피 사람 입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밖에 나갔다 들어온 것뿐인데 왜 버리길. 어머님, 이러시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식중독 문제라도 터지면 어쩌시러 그러세요. 한 번이라도 걸리면 소문 삽시간에 퍼지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재경아, 너처럼 너무 예민하게 굴면 안 돼. 내가 이 가게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아니? 예,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어. 어머님, 아무리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해도 앞으로도 없으란 법은 없잖아요. 아유, 얘가 왜 이렇게 잔소리야? 여긴 내 가게다, 내 가게. 그런 말 할 거면 너 절로 가. 결국 시몬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며 절 타박하시는 거 있죠? 전 그날 이후 그냥 이유 좀 얘기는 없던 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게를 제가 이어받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싶더라고요. 시모의 가게 운영 방식에 실망도 참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냉면집에서 일하며 시모의 민낯을 알아가던 중 집안에서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시모가 5층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날 마침 제가 약속이 있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제가 무릎 정도 오는 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시몬 절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 설마 그렇게 입고 나갈 생각이야? 네, 어머님. 왜요? 좀 짧지 않니?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입고 다닌다고 다 수군거리지 않겠어? 에이, 어머님. 이 정도면 짧은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다 이렇게 입어요. 요즘이 어떻든 저떻든 내 며느리 그렇게 입는 거 싫다. 앞으로는 치마 말고 너 바지 입고 다녀. 알겠지? 시모의 말이 좀 황당했지만 전 그냥 넘겼습니다. 굳이 시모가 뭐라 한다 해서 제가 그 말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네요. 그 다음엔 제 화장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화장을 특별하게 진하게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시모가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예, 재경아. 넌 립스틱 색이 왜 이렇게 진해? 좀 연하게 바르지. 진하게 하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봐. 어머님, 이거 색깔 별로 안 진한 건데요. 아유, 내 눈엔 진해. 그냥 맨 입술에 가까운 걸 하고 다녀. 그때부터였습니다. 시몬 절 볼 때마다 꼭 한 번씩 세워두곤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치마 길이가 어떻다는 둥, 화장이 어떻다는 둥, 심지어 옷 색깔이 너무 튄다고 하거나 머리색이 너무 밝다고 지적을 하기 시작했죠. 전 그 시선 하나하나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게 한 번 뭐라고 하지 않았었는데 왜 시모가 저한테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처음엔 남편은 그런 제 상황을 모르고 있다. 어느 날 시댁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시모가 또 절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땐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한다느냐 하며 가정교육을 운운하시길래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이에 재경아, 너 밖에서 그러고 젓가락질하면 가정교육 똑바로 못 받았다고 사람들 수군거려. 어딜 가서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야지.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재경이 젓가락질 똑바로 잘하고 있구만. 괜히 왜 뭐라 그래.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식사나 하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재경이 밖에서 혼날까봐 내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지. 다 며느리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뭐 나쁘라고 하는 말이냐? 그게 어떻게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옆에서 듣고 있는 나도 밥 먹다 체할 판이구만. 이런 식으로 계속 잔소리할 거면 우리 그냥 밥 따로 먹어. 그렇게 남편이 중간에서 단호하게 얘기를 할 때면 시몬 더 이상 제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한번 편을 들고 난 후엔 시모의 눈초리가 더 날카로워지곤 했죠. 사실 남편과 사이는 무척 좋았습니다. 남편은 늘 제게 다정다감했고 어딜 가든 저 먼저 챙겼어요. 주변에선 저런 애처가가 없다고 할 정도로 다들 절 부러워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저희 부부에게 딱 하나 고민이 있었다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죠. 결혼 1년 차가 됐을 땐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겠거니 생각했는데 2년, 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너무 걱정된 나머지 병원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저도 남편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이 없다는 결과는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막막하더라고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시모의 태도도 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 볼 때마다 매번 아이 소식을 묻곤 했거든요. 너희 병원 다녀왔다며? 우리 아들 말로는 별 이상도 없다고 했다던데
어디 다른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난임으로 유명한 병원에서 검사한 거예요, 어머님.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요. 기다려? 아유, 기다리다가 눈 빠지겠다, 얘. 남자 늙을 때까지 아이 만들 수 있다지만 여자는 아니잖니. 너 나이도 있고 대체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이렇게 기다릴 바에 적극적으로 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시험관이나 요새 뭐 이런 것도 있잖니. 왜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어머님, 그게 남편이 여자 몸에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거든요. 넌 그 말을 믿어? 다 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잖아. 아이 귀한 집에 시집 왔으면 네가 먼저 나서서 노력을 해야지. 아유, 속 터져 정말. 처음엔 속상한 마음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대놓고 저에 대한 심호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밥 먹을 때뿐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순간마다 온통 아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처음엔 그저 걱정처럼 들렸던 그 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4년째가 되던 해였어요. 그날은 시모가 뭘 가지고 가라며 절 5층으로 부르셨습니다. 전 별 생각 없이 시댁으로 올라갔는데 시모가 주방에서 뭔가를 잔뜩 챙기더니 그걸 저한테 주며 대뜸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너 설마 애 낳기 싫어서 피마고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 네? 아니 그게 무슨... 내 혹시나 싶어서 하는 말이다. 솔직히 니들 결혼한 지 4년이나 됐는데 우리 아들 이대로 기다리다가 청춘 다 가게 생겼잖니? 말을 못해도 속으로 얼마나 바라고 있겠어. 남들은 결혼하면 바로 임신 잘만 된다는데 한 번을 안 되니 내가 이런 생각 안 하게 생겼니? 어머님,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병원도 다니고 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잖아요. 시간이 걸려? 4년이 뭔 시간이 그렇게 더 걸린다는 거야? 이건 고의적으로밖에 못 보는 거야. 내가 너무 속상해서 너 임신 잘 되는 약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왔다. 이거 먹고 나서도 너 아이 안 생기면 나 진짜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걸 잘 챙겨 먹어. 알았지? 이게 무슨 약인데요?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요? 그건 네가 알아서 뭐하게. 내가 알아서 지어온 거니까 넌 잔말 말고 잘 챙겨 먹어. 시모는 무슨 보약 같은 걸 지어오셨는데 그게 무슨 보약인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제게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다짜고짜 매일 먹어야 한다고 제게 건네주시더라고요. 심지어 그날 저한테 한 포를 까서 당장 눈앞에서 마시라고 하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전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마음이 무거웠는데 거기다 시모가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니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그날 퇴근한 남편은 주방 테이블에 올라있는 약상자 보곤 놀라며 제게 묻더라고요. 어? 당신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그거 어머님이 어디서 임신 잘 되는 약이라고 지어오셨는데 나더러 먹으래. 뭐? 어디서 뭘 어떻게 맞는 건지 알고 먹으래. 당신 직접 간 것도 아니고. 이거 먹지 마. 당신 안 그래도 음식 잘못 먹으면 탈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괜히 먹었다가 어떨 줄 알고. 먹지 마, 여보. 어머님이 그거 먹고서도 아예 안 생기면 각오하라는데 어떻게 안 먹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당신 이거 손도 대지 마. 내가 저리로 아예 치울게. 어쩐지 여보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 여보 많이 심란했지? 봐봐. 아직 아무것도 못 먹은 것 같은데 내가 뭐 맛있는 거 해줄까? 뭐 먹을까?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곤 화들짝 놀라며 그 약상자를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리더라고요. 절대 먹지 말라며 절 걱정하며 달래줬습니다. 그렇게 전 그 보약에 대해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빌라의 가스 점검이 오게 됐습니다. 정기 점검이라 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점검하시는 분이 오시며 시댁부터 들리고 저희 집에 내려오니
시모가 같이 내려오셨더라고요. 갑자기 왜 오셨나 생각하던 찰나 불현듯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시모가 준 그 임신이 잘 되는 약이었죠. 설마 그걸 확인하러 오신 건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시몬 그 점검하시는 분이 가시자마자 제게 물었습니다. 이해, 너 내가 준 그 보약 어디 있니? 당장 가지고 와봐라. 네? 어머님, 그게요. 어디 있냐고? 당장 가지고 와. 전 남편이 숨겨둔 그 박스를 가지고 시모 앞에 내놨습니다. 아무것도 약이 줄어들지 않은 걸 보시곤 시모가 정말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너 하나도 안 먹었니? 아휴, 내가 어제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 글쎄 아들이 와서 쓸데없이 그런 거 주지 말라고 얼마나 화를 내던지. 너 기어코 우리 모자 살 갈라놔야 속이 시원하겠어? 우리 아들이 오죽했으면 나한테 화까지 내니? 대체 네가 뭘 어떻게 했길래 아들이 저러냐고. 내가 너한테 이거 잘 먹으라고 했지. 어머님, 이거 어디서 만든지도 모르고 저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먹어요? 어머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도 출처를 모르는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뭐가 됐든 시어머니가 먹으라고 하면 먹으면 될 것이지. 뭔 그렇게 말이 많어. 당장 가서 먹어. 지금 내 눈앞에서 뭐가 나갈 수 있어. 어머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희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그저 어머님 마음만 감사하게 받을게요. 아니면 어디서 지어오셨는지라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제가 가서 상담받고 괜찮은지 확인해보고 먹을게요. 내가 뭐 나쁘라고 이렇게 해왔겠니? 그냥 먹으라고 하면 먹으면 되지. 시모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달라고 부탁해도 끝까지 대답은 하지 않은 채 저한테 무조건 자기가 주는 거니 먹으라고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 시모의 태도에 전 더더욱 화가 났고 결국 저도 감정이 격해지고 말았어요. 어머님, 저 이거 못 먹습니다. 애초에 저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설명도 없이 무작정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닌 것 같고요. 어머님한테 여쭤봐도 제대로 말도 안 해주신 거 보니까 온전한 곳에서 맞는 것도 아닌 것 같네요. 이거 도로 가져가세요. 뭐? 도로 가져가라고? 너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님,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이러시는 거 아니죠. 어머님이 애초에 걱정돼서 알아보고 맞춰온 거라고 하셨다면 제가 별말 없이 먹었을 테지만 가타부터 아무 설명도 없이 이러시는 건 제가 더 불편하네요. 도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제가 단호하게 말을 하니 시모의 얼굴이 잔뜩 구겨지더니 결국 시모 씩씩거리며 5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 역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날 밤은 정말 뜬 눈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라고 그렇게 말한 후 어떻게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래도 시모가 며느리 생각해서 진짜 여기저기 알아보고 맞춰온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 조심스럽게 시모와 얘기를 다시 해볼까 싶기도 했네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은 다음날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갑자기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더니 시모가 들어오셨어요. 시모는 원래 비밀번호를 다 알고 계시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놀라 서 있으니 시모는 절 본체만치 하시곤 손에 든 캐리어를 들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 말에 시모는 대꾸도 하지 않았고 바로 제 옷장문을 열어 젖히더니 제 옷들을 마구 집어 캐리어에 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보면 몰라? 네 짐 싸는 거지? 네? 짐이요? 아니, 왜 제 짐을 싸시는데요? 난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당장 나가. 전 시모의 말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체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갑자기 와서 제 짐을 마음대로 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전 무척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왜? 못 들었니? 너 꺼지라고. 네 옷만 챙겨서 나가라고. 여기 네 집도 아니고 당장 나가. 꺼지란 말이다. 어머님, 여긴 제 집이에요. 저랑 남편이 같이 사는 저희 집이라고요. 여기가 무슨 네 집이야? 내 아들 집이지. 그리고 엄연히 내 아들 집도 아니고 우리 집이지. 우리 집. 애도 못 낳는 며느리가 뭘 어디서 내 집이래? 당장 나가. 시모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엔 힘이 풀렸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니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진짜 저더러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무당작시라 그런지 제 소원 붙은 거 아니냐? 너희 집 무당집이라 그래서 아예 안 생기는 거 아니냐고. 애초에 그런 집안 자식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는데 아휴 정말. 뭐라고요? 지금 어머님 저희 집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못할 말 했니? 솔직히 말해서 무당집 자식이니 엄한 기운 네가 가지고 있을지 어떻게 아니? 차라리 잘 됐어. 이참에 아주 끝내자고. 나 이미 우리 아들 결혼정보업체에 다 의뢰해놨다. 새 며느리 구할 거니까 넌 이제부터 아웃이야. 그러니 어서 나가. 어머님, 지금 제정신을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저더러 나가라고 하시는 건가요? 내가 지금 얼마나 제정신인지 아니? 그러니까 참말 말고 너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나가. 제발로 나가라고. 내가 쫓아내기 전에. 그 순간 전 참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4년이란 시간과 참아왔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남편과 이 집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지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행복했더라도 이런 시모와 함께라면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 그렇게 가방을 챙기고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어요. 집을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하나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친정에 가면 분명 부모님이 걱정하실 테고 저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무작정 기차를 타고 지방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퇴근한 남편이 엉망이 된 지방고를 보고 상황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도저히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결국 남편은 계속 제게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여보, 어디야? 얘기 들었어. 왜 내 전화 안 받아? 대체 어디 갔는데? 제발 문자라도 보내줘. 내가 바로 갈게. 여보, 내가 갈게. 지금 어디야? 제발 빨리 말만 해줘. 어? 남편 문자가 계속 쏟아졌지만 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전 이런 남편에게 문자 하나만 보냈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나 도저히 못 버티겠어. 당신도 나도 이 상황에 결혼 생활 이어가는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해.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러자 남편은 음성으로 울며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여보,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나 못 살아. 나 엄마랑 아예 인연 끊을 수도 있어. 나한테 당신이 더 소중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내가 고통 줘서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줘, 여보. 그렇게 남편의 애걸복걸한 음성까지 들었지만 전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남편과 사이가 좋다고 해도 시모와 이렇게 틀어지면 분명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더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단념을 하고 있었네요. 그 후로 지방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혼자 바닷가도 거닐어 보고 멍하니 노을도 바라보며 마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남편도 계속 전화가 왔지만 끝까지 전 받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언젠가 남편도 마음을 꺾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있다 보면 애틋한 저 마음도 사그라들 거라 믿고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런데 한 3주쯤 지났을까 제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약간 몸살균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속이 좀 울렁거렸어요. 처음엔 워낙 충격적인 일을 겪으니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점점 그 증상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때 마침 딱 든 생각은 매달 하던 생리가 몇 주째 안 하고 있다는 거였죠. 전 설마 하는 생각으로 임신 테스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테스기를 한 순간 전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두 줄이 그제서야 뜬 거였어요. 너무나 기뻐 눈물이 줄줄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에 기뻐야 맞는 건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 3주 동안 남편은 저희 친정에도 수시로 가보고 그 근처에서 지냈는지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더라고요. 남편이 오늘도 왔다며 연락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부모님 메시지가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제서야 전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여기로 좀 와줄 수 있어? 당시 제가 지내고 있던 숙소 주소를 찍어주고 와줄 수 있냐고 말하니 남편은 곧장 서울에서 달려왔더라고요. 서울에선 7시간이나 운전하고 와야 하는 그 길을 제 문자를 보자마자 달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숙소에 도착한 남편은 절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절 안아줬습니다. 그리고서 내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만 몰라준 거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나 아직도 당신 많이 사랑하는데 당신 없으면 나 안 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여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전 그런 남편에게 가방 속에서 뭔가를 건네줬습니다. 남편은 그걸 받아보고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진짜야? 정말이야? 여보, 우리 아이 생겼어. 여보,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남편은 정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저도 마음이 많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3박 4일 동안 남편은 저와 같이 있으며 여기저기 여행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 후 저희 친정으로 먼저 향했어요. 친정에 도착을 하고 난 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으로는 저희 아내 다신 이런 일 겪지 않도록 꼭 지키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 어떻게 우리 딸한테 그런 상처를 입게 하는가? 나 도저히 못 참어. 아무리 자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건 도저히 못 참겠네. 결국 엄만 그날 밤 한숨도 제대로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엄만 혼자 향한 곳이 있었네요. 아침부터 부랴부랴 이것저것 챙기곤 엄만 제게 푹 쉬고 있으라고 말을 하곤 어디론가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곤 집에 오셔서 저한테 기분 좋은 얼굴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 네 시어머니 가게 갔다 왔다. 뭐? 거길 왜 갔어? 괜히 무슨 소리 들으려고. 아이 무슨 소리 듣긴. 이 엄마 누군지 몰라? 엄마 무당이야. 가서 냉면 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손님들이 있어 그런지 별말 없이 냉면을 주더라. 나 그거 한 입도 안 먹었어. 그러고선 네 시어머니한테 부적 하나 써줬어. 부적? 또 어머니 그거 보고 뭐라 하신 거 아니야? 난리 났지 뭐. 왜 이런 걸 주냐면서 뭐라 그러기에 내가 그랬지. 여기 가게 쫄딱 망하라고 내가 내내 기도한 부적이라고. 꼭 그러길 바란다고 하고 나왔어. 알고 봤더니 엄만 시모의 식당에 찾아가 냉면값이라며 부적을 내민 겁니다. 정말로 엄마가 내내 그런 기도를 해서 준 부적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모도 그걸 받고 엄청 시겁했을 거예요. 전 그 말을 듣고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살짝 통쾌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복수를 했다고 즐거워하셨고요.
아마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끝을 냈었다면 저 역시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나서주신 덕분에 속에 있던 억울함과 울분은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시댁은 아주 뒤집어졌습니다. 남편이 시부에게 가서 사표를 냈거든요. 시모의 행각을 시부에게 다 털어놓곤 시댁과의 연을 끊겠다고 한 거였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시부는 남편의 얘기를 듣고 나서야 왜 제가 집을 나갔는지 알게 되셨죠. 그동안 시부는 사업 운영하신다고 바쁘셨거든요. 그때서야 시부가 절 찾아오셨더라고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네 시애미 버릇을 잘못 들였어. 내가 그렇게 오냐오냐 네 시애미 하는 대로 그냥 냅뒀더니만 이런 일까지 생기는구나. 네가 일방적으로 나갔다고 하길래 난 또 아들이랑 다퉈서 그랬나 생각만 했지. 너한테 확인할 생각도 안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겠냐. 아버님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어머님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집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 내 네 심정 모르는 거 아니다. 오죽하면 네가 그런 생각을 했겠냐. 잘 알겠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진 않아도 된다. 대신 니들 살 집은 내가 해주마. 그럼 거기서 지내도록 하거라. 시부는 제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새로 집을 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저흰 다른 곳으로 집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계속 제가 출산할 때까지 제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시모가 와서 또 행패를 부리진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또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된 마음에 제 옆을 지킨 거였죠. 그리고 시부는 시모를 크게 나무라셨답니다. 가정을 깨지게 만든 원흉이라며 시모에게 엄청나게 뭐라고 하셨나 보더군요. 근데 그 와중에 시모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정말 그걸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 너 임신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아들 아이는 맞긴 맞니? 어쩜 끝까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비록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산하고 얼마 후 전 유전자 검사 결과를 시댁으로 보냈어요. 그제서야 시모는 더 이상 제게 뭐라 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죠. 그리고 시모에게 내려진 벌은 그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손절당한 것뿐 아니라 식당 문도 닫게 됐거든요. 바로 직원들이 위생도 안 좋고 그런 걸 다 찍어 고발을 해버렸나 보더라고요.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위생 불량에 거기다 갑질하는 걸 커뮤니티에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 불시에 점검이와 영업정지를 당하고 말았더라고요. 아마 식당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영업정지 당하고 나면 이후에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그 식당에서 냉면을 먹었던 사람들 중에 식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어 조사 대상이었는데 마침 또 증거자료가 올라오니 바로 점검이 온 거였죠. 결국 갑질하고 엉망으로 식당 운영을 하더니 영업정지 이후 빠르게 폐업 처치까지 하게 됐습니다. 정말 엄마의 그 정성이 통한 건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시몬 제가 출산하고서 딱 5개월 뒤 쫄딱 망하고 말았죠. 그제서야 시몬 제게 미안하다는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요. 며느라, 그래도 내가 할머니인데 내가 한번 우리 손주 보러 가면 안 되겠니? 할머니요? 저한테 며느리 자리 내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전 어머님 며느리 아닙니다. 전 그냥 저희 남편 아내일 뿐이라고요. 어머님 며느리 자리는 내려놓은 지 오래예요. 그렇게 무당집안 기운 받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니 왜 찾아오시려고요? 괜히 오지 마시고 여태껏 그랬던 것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세요. 아가, 너 왜 이렇게 모지게 굴어?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전 애타는 시모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시모의 못된 이기심은 집에서도 아내 대접 못 받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도 엄마 대접 못 받고
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한테도 외면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네요. 지금은 완전 우울증을 겪으며 외롭게 하루하루를 지내신다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제발 반성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네요. 남편은 다시 시부회사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됐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모하곤 천지개벽할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렇게 영원히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깊고 거기다 저희 엄마가 무당이라는 이유로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했던 그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인 전 시모 말대로 그냥 꺼져주려고요. 지금은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이 세상 살아갈 거랍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시는 분들 혹은 새 식구를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로가 노력을 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상대방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할수록 더 가까운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시모처럼 본인의 이기심으로 가족을 망친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가정에 늘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